네, 네, 오늘 예, 이창준 단장님, IBS 이창준 단장님 모셨고요. 먼저 이렇게 바쁘시겠지만 또 일정도 한번 바뀌어가지고 조정을 했는데 이렇게 세미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간단하게 이제 소개를 드리면 이창준 단장님은 이제 U 오브 시카고에서 원래 케미스트리 전공을 하셨고요. 이제 그리고 나서 PhD는 콜롬비아에 가서 뉴로피지올로지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우연히 UCSF에 있으면서 PhD 테시스 북을 보게 됐는데 그 아놀드 크릭스타인 그 방 앞에 있는 책꽂이에서 그때 이제 그, 그 DRG에서 아마 처음으로 카이네이트하고 암파 캐릭터라이제이션을 하셨죠 그때. 그래서 그렇죠. 그때까지는 아직 박사는 이제 뉴론에 계셨는데 지금 이제 글리아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원래 포닥을 UCSF의 줄리어스 랩으로 오기로 다 하셨었다가 그때 이제 샌프란시스코 너무 비싸가지고 닷컴 열풍이 한번 불어닥쳤을 때 지금도 샌프란시스코 너무 비싸졌는데 어, 다시 그 방향을 선회하셔가지고 그 에모리의 트레이닐리스 랩으로 포닥을 가셨습니다. 근데 거기서 NMDA 하시면서 제가 아마 기억하는 게 맞다면 거기서 이제 에스트로사이트를 처음 연구를 우연처럼 필연처럼 시작하셨던 걸로 알고 그 얘기는 혹시 그 세미나 끝나고 한번 다시 들을 수 있으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그쯤에서 2004년도에 아마 콜드스프링 하버 미팅에 릴리하고 그다음에 립 슈거니하고 모간신이 처음 이제 오가나이즈한 아이온 채널 시냅스 뉴럴 서킷 그때 모임 미팅에서 처음 뵀었던 것 같은데 그때 아마 하셨던 게 포스터 발표하셨던 게 이제 파원 에스트로사이트 주제로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재밌게 들었던 기억이 나고 그때 신희섭 박사님 이제 같이 뵀었는데 그때 기회로 아마 그 이후에 키스트로 오신 게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래서 키스트에 오셔가지고 계속 이제 글리아 연구를 하셨고 특히 이제 글리아에서의 가바 릴리즈로 이제 글리아 연구에 이제 큰 획을 가바 릴리즈로 이제 그으시고 계속 많은 좋은 연구를 해주셨고요. 그래서 2018년에 지금 대전 IBS 커그니션 앤 소셜리티 콜 디렉터로 조인을 하셨고 거기서 지금 커그니티브 어, 글라이오 사이언스 그룹에서 글라이아에 대한 모든 것 거의 그 몰레큘 수준에서 시냅스 지금은 이제 병까지 오늘은 특히 최근에 논문 내셨던 알츠하이머에 있어서의 리액티브 아스트로사이트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어, 이창준 저기 박사님 학회에서 알기 전에 저는 이제 미니 어널리시스 프로그램 때문에 알았었어요. 근데 그때 저는 어떤 대학원생이 얼마나 뛰어난 대학원생이길래 대학원 때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회사를 차리셨을까. 그때 엔트런프십 그런 것도 참 대단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아, 이게 또 이렇게 옛날 얘기를 이렇게 해주시니까 또 새롭네요. 제가 사실 AK는 제가 정말 퍼스널하게 굉장히 가까운 아, 그 홈 같은 이런 느낌을 항상 주는 곳이고요. 제가 오늘 저희 방에 이렇게 걸려 있는 두 개의 상장, AKN에서 받은 상장을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엄청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한정현 그 박사님께서 이렇게 설명해 주시듯이 제가 이 미국에 이렇게 참 춥고 배고플 때 AKN에서 이렇게 상을 주셔가지고 그때 아주 정말 따끈따끈한 200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대에 정말 그 도움이 되는 가게에 도움이 되는 이런 상금을 주고서 제가 2000년에 상을 그 대학원 때 받았고요. 콜롬비아에 있을 때. 그다음에 또 열심히 해가지고 또 2003년에 에모리 대학에서 포스닥 할 때 또 이걸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희 커리어에 AKN이 정말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때 계셨던 이 선배님들 지금 보시면 김광수 교수님 프레지던트로 계실 때와 이 신철주 교수님
프레지던트로 계실 때 이렇게 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어디언스에 계시는 여러분들도 이 AKN 액티비티에 많이 참여해 주시고 굉장히 좋은 뇌과학자로 이렇게 자랄 수 있는 이런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초청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저한테는 상당히 아너이고 또 굉장히 옛날 생각을 많이 나게 하는 이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면은 이 알츠하이머 치매, 알츠하이머 디지즈에 이제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뭐 그 인트로덕션은 제가 뭐 굳이 안 해도 너무나 많이 들으셨을 거고 알츠하이머 디지즈의 피처가 이런 브레인이 이렇게 슈링크되고 그다음에 이런 플래그나 이런 것들이 생기고 탱글이 있고 이런 피처들이 아주 잘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이 치매 가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지만 특히 처음 시작된 가설은 이제 아밀로이드 가설이 있겠죠. 아밀로이드 플라그이 뭔가 이제 뇌에서 안 좋은 일을 해서 이런 여러 가지 타우병증, 뇌 위축, 뭐 신경세포 사멸, 인지기능 저하를 유도한다고 이제 이렇게 잘 보고가 되어 있지만 사실 이 아밀로이드 플라크와 이 병증 여러 가지 병증의 이 링크가 정확하게 이렇게 파악이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아시다시피 최근에 아밀로이드 가설에 기반된 베이시스된 치매 치료제가 실패를 거듭한 상태가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이제 아밀로이드 가설이 시작은 좋았는데 새로운 재정립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하는 이런 컨클루션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와중에 저희는 이제 별세포를 계속 연구를 해왔고요. 치매를 연구하려고 별세포를 연구한 건 아닌데 이 반응성 별세포라고 또 이 리액티브 소사이티 있습니다. 이 별세포가 이제 디지즈 스테이트 가면은 리액티브해지는데 보시다시피 뭐 헌팅턴, 알츠하이머, 루게릭, 파킨슨, 멀티플 스크로시스 이 다양한 특히 뉴로 디제너티브 디지즈의 이 리액티브 소사이티 이렇게 관찰이 됩니다. 그 숫자가 엄청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뭘 하는지 아직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알츠하이머 디지즈의 커즈를 얘기를 하면은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 두 가지 그룹으로 나눠집니다. 이 베프티스트라는 그룹이 있고 또 타우이스트라는 그룹이 있는데 뭐 아시다시피 베프티스트는 베타 아밀로이드 프로틴 이 원인이다라고 이제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반면에 이제 타우 프로틴 하이퍼파스폴레이션이 그 원인이다라고 이제 굳게 믿는 또 사람들이 있어서 이 두 그룹이 굉장히 컨텐셔스하게 이렇게 막 디베이트라고 싸우고 막 그럽니다. 그 이유는 보시다시피 이 텍스트북에 보면은 이게 이제 데니스 쉔코 그 텍스트북에 나오는 이런 이미지인데요. 이 보시다시피 아밀로이드 플라그 있고 이제 뉴로 피브랄리 탱글이 이렇게 있습니다. 두 가지 피처가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그 오리지널 리포트 저기 알로이즈 알츠하이머 여기 사진에 보이는 이분의 오리지널 리포트를 보면은 실제로 세 가지 피처가 나옵니다. 두 가지가 아닌. 그래서 이제 물론 아밀로이드 플래그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주위에 이제 탱글이 있지만 또 하나의 third 피처가 뭐냐면 이제 reactive exercise 글리아가 굉장히 많이 이제 reactive해졌다라는 third 피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히스토리에서 보면은 이 reactive exercise 스토리는 이렇게 사라지고 텍스트북에 이 두 가지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꽤 오랫동안 이게 한 120년 전에 나온 리포트인데 꽤 오랫동안 이 third feature인 reactive exercise이 이제 그 텍스트북에서 이제 거의 사라지게 됩니다. 그거는 있다고는 알려졌는데 사람들이 이제 이거를 어떤 byproduct, 뭐 neuronal death에 의한 byproduct로 여기고 이게 진짜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는 이제 생각을 안 하게 됐죠.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도 보시다시피 실제로는 사실 그 mild cognitive impairment나 디멘치아가 나오기 바로 way before 아주 전에도 이 exercise dysfunction이 이렇게 그 이니시에이트 되기 때문에
상당히 early stage에서 이 에소사이트의 디스펑션이 일어납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이 third 그룹을 이 마오이스트라고 저희가 이름을 줬고요. 저희가 왜 그러냐면 이 마오비라는 키 엔자임이 이 리액티브 에소사이트에서 이 알츠하이머의 커즈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기 때문에 예, third 그룹으로 이제 마오이스트로 저희가 이름을 줬습니다. 여러분도 좀 여기에 조인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마오비라는 게 무엇이냐면은 이제 마노아민 악시데이스 중에 A와 B가 있는데 B인데요. 이게 이제 사실 이런 위키피디아에 보면은 상당히 많이 나오고요. 알츠하이머 디지즈나 파킨슨 디지즈에 임플리케이션이 돼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오비의 액션이 노멀 액티비티가 이제 리액티브 옥시전 스피시스 특히 이제 H2O2 과산화수소를 이제 만든다고 알려져 있고요. 이게 이제 세포를 데미지할 수 있다라고 이런 보고가 되어 있고요. 이게 위키피디아에서 바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마오비 레벨이 이제 또 에이징 디펜던트하게 증가한다는 것들이 나오고 이게 이 Natural Age Related Cognitive Decline과 관련이 있다라는 보고들이 계속 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네거티브 이모셔널리티, 예를 들어서 뭐 디프레션 이런 데도 이제 마오비가 관여됐을 수도 있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이 마오비 엔자임, 마오비의 유전자가 잘못되면은 사실 이런 특별한 이런 문제가 별로 없어요. 반면에 이제 마오 A가 이제 뮤테이션이 된 주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서는 상당히 심각한 멘탈 리타데이션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마오비가 정말 필요한지 이런 퀘션들이 또 나왔어요. 그래서 마오비 뮤테이션들은 그렇게 별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라는 내용들이 계속 또 보고가 돼 있었습니다. 그 마오비 낙아웃은 어떠냐면은 마오비는 이 파킨슨 디지즈의 리지스턴트하고요. 그래서 마오비 낙아웃을 이제 뭐 MPTP나 뭐 이런 6-OHDA를 가도 이 파킨슨 디지즈 모델이 잘 안 만들어집니다. 네, 그리고 또 behavioral disinhibition이 있고 제가 이제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마오비 디펜던트 가바 프로덕션이기 때문에 이 disinhibition을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오비를 또 이니비트하게 되면은 이런 age-related biological change가 굉장히 좋아지고 굉장히 또 라이프스팬을 40% 정도 익스텐드 할 수 있다라는 또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오비가 어느 정도 에이징과 관련돼 있고 뭐 이런 이니비션과 관련돼 있고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마오비는 꽤 옛날에 에소사이트에 굉장히 스페시픽하게 발현이 된다라고 여기 보시면 1982년 논문에부터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에소사이트는 마오비는 에소사이트 스페시픽한 엔자임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 마오비가 이런 엔자임 액션을 하려면은 이런 그 FAD라는 코팩터가 작용을 해야 되고요. FAD가 이런 캐비티 안에서 substrate이 들어와서 이 substrate과 인터랙션을 하면서 FAD와 인터랙션 하면서 이 oxidizing 엔자임이기 때문에 이 oxidation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이 블라커들이 이니비터들이 이제 라자줄린이나 뭐 셀라줄린, 뭐 이런 TBP 1022라는 이런 드러그들이 굉장히 포텐트한 드러그들이 있는데 이 드러그들을 잘 보시면은 여기 케미컬리 여기 트리플 반드가 있고요. 이런 트리플 반드가 여기 FAD에 직접 닿아가지고 직접 코밸런트 반드를 만들면서 이거를 irreversible하게 이거를 이제 임페어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포텐트하지만 이게 이제 또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저희가 그 연구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제가 이 irreversible 이니비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단점들을 저희가 보완을 하게 됩니다. 마오비의 액션은 첫째 이제 도파민 클리어런스에 관여를 한다라고 이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오비 하면은 도파민 클리어런스라고 알려져 있어서 이 마오비를 이니비트하게 되면은 도파민이 증가한다라고 사람들이 이제 굳게 믿는데 저희가 이제 이걸 좀 더 깊게 연구를 해보니까 아직 논문은 안 나왔지만 실제로 도파민 클리어런스를 하는 엔자임은 마오 B가 아니고 마오 A인 것 같습니다. 마오 A인 것 같고요. 마오 B는
도파민 클리어런스보다는 이 가바 프로덕션에 훨씬 더 기능을 하는 것 같고요. 이 가바 프로덕션 특히 이제 신경세포에서는 글루타믹 애시드를 이제 가바로 만드는 게아드 엔자임이 있는데 이런 에스트로사이트에서는 이런 퓨트리신이 만들어지면은 퓨트리신이 여기 보시다시피 폴리아민인데 아민 그룹이 2개가 있는 이 체인인데 이 퓨트리신이 만들어지는 순간 이게 이제 멀티플 스텝을 통해서 가바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퓨트리신 데그레이션 패스웨이라고 하는데 이 데그레이션 패스웨이에 마오비가 아주 굉장히 크리티컬한 엔자임으로 존재하고요. 이 마오비가 액션을 할 때 이제 이게 H2O2도 만들고 또 암모니아도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좀 그 인체에 좀 해로운 H2O2도 만들고 암모니아도 만들기 때문에 이 마오비 액티비티가 너무 이제 액티브하게 되면은 이런 바이 프로덕트가 많이 형성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노멀 컨디션에서는 하여튼 퓨트리신이 가바로 컨버전 할 때 마오비가 액션을 취합니다. 저희가 이제 2014년에 이 가바가 리액티브 에서사이즈에서 메모리를 임페어하고 이 알츠하이머 디지즈에서 이 가바의 역할이 이니비토리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게 또 이게 에버런트한 프로덕션이기 때문에 침해 모델에서 이런 리액티브 에서사이즈이 가바를 많이 이제 생성을 하게 되고 이 가바가 분비가 돼서 이 시냅틱 트랜스미션을 억제하고 그러면서 이제 메모리 임페어먼트가 생기고 그래서 이제 마오비 이니비션을 하게 되면은 가바가 안 만들어지고 다시 그 메모리 임페어먼트가 리커버되고 엘리비에이트되고 이런 연구를 제가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오비 액션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연구를 했고요. 그리고 또한 아까 얘기한 irreversible 이니비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shortcomings,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reversible 이니비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걸 보고를 했고요. 이 reversible 이니비터의 문제는 처음에 이제 뭐 셀레줄린이나 라자줄린 같은 것을 트윗을 하게 되면은 가바가 이렇게 상당히 빠르게 억제가 됩니다. 그래서 한 1, 2주를 트윗하게 되면은 억제가 잘 되는데 한 3주, 4주를 계속 셀레줄린을 투입을 하게 되면은 이 가바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게 다시 돌아오나 이제 자세히 봤더니 마오비 대신에 다른 엔자임 DAO라는 다이아민 악시데이즈라는 엔자임이 턴온이 되면서 이게 이제 컴펜세토리 메커니즘으로 다시 가바가 돌아오면서 이 셀레줄린이 효과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리버시블 이니비터를 사용하면은 이런 사이드 이펙트가 생기기 때문에 리버시블 이니비터를 개발해서 KDS 2010이 이제 리버시블 이니비터고요. 이걸 사용하게 되면은 4주 계속 쳐도 4주 이상 계속 쳐도 이제 이런 그 컴펜세터리 메커니즘이 턴온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아마 이 리버시블 이니비터가 이 엔자임을 이 퍼머넌트하게 디스트로이하면서 이런 컴펜세토리 메커니즘이 턴온되고 리버시블 이니비터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게 on and off로 이게 계속 이니비션을 함으로써 컴피티티브하게 이니비션을 함으로써 이런 컴펜세토리 그 메커니즘이 턴온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마오비 이니비터를 개발을 해서 KDS 2010 개발을 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적응증에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저희가 사실 처음에는 이 가바가 이제 에스트로사이트에서 분비가 되고 그 신테사이즈 된다는 논문을 바탕으로 이제 제가 심해 적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 KDS 2010을 디벨롭을 해서 이제 제가 기술 이전을 2017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클리니컬 테스트를 기다리고 있는데 2019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좀 딜레이가 돼서 아마 2020 올해 아니면은 내년 초에 이렇게 시작을 클리니컬 테스트를 하지 않을까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이제 저희가 여러 클리니션들과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파킨슨 디지즈에도 이런 기전을 연구해서 논문을 보고했고요. 아산병원의 전상윤 교수님과 콜라보레이션했고 또 GC의 김영일 교수님과 콜라보레이션해서 이게 스트로크에도 이게 recovery after stroke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제가 보고를 했고
스파이널 코드에서는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의 하윤 교수님과 그다음에 이제 오비시티에도 관여를 하는데 이게 이제 아산병원의 김유선 교수님과 콜라보레이션을 하고 있고 또 류마토이드 아스라이티스 후에 이 코그니티브 임페어먼트가 생기는데 요게도 이제 이 가바가 마오비 디펜더 가바가 작용을 한다는 연구를 지금 해서 이제 논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리액티브 엑서사이즈를 마킹을 하게 되면은 저희 생각에 이제 early diagnostic 툴로 사용을 할 수 있다고 기대를 했기 때문에 연세대 그 윤미진 교수님과 펫 이미징 프로브를 개발하고 그 리액티브 엑서사이즈 펫으로 이미징을 함으로써 이 early diagnostic 툴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연구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reactive exercise를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원래 이제 morphologically 이 모양을 보면은 굉장히 쉽게 이 definition을 이제 이해할 수 있는데 이 normal 컨디션에서 아니면 healthy 컨디션에서는 이제 exercise이 이렇게 reactive, normal하게 이렇게 브랜치들이 이렇게 많고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disease state로 가면은 이 하이퍼트로피가 이렇게 생깁니다. 하이퍼트로피라는 거 보시다시피 셀 바디가 이렇게 커지고요. 이 브랜치들이 굉장히 티크닝 되고 두꺼워지고 그러다가 이제 뭐 디지즈가 이제 다시 이제 뭐 해결이 되면은 이게 다시 노멀 헬티 컨디션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리커버리가 되는 이런 마일드한 리액티브 엑서사이즈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더 심한 인설트가 왔을 때 굉장히 심각한 예를 들어서 스파이널 코드 인저리라는 컨디션이 오면은 이 리액티브 엑서사이즈가 굉장히 시비어하게 이런 글리아 스카 포밍 리액티브 엑서사이즈 되면서 상당히 쉐입이 완전히 바뀌고요. 이런 라운드 쉐입에서 리니어 쉐입으로 바뀌고 그다음에 거의 리커버를 못 합니다. 그래서 이런 스카로 계속 남아 있고 오랫동안 남아 있으면서 이런 배리어가 이런 액션 리제너레이션이나 이런 거를 억제하고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라이프 사이클들이 이렇게 잘 보고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모폴로지 베이스드로 이런 라이프 사이클이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라이프 사이클 그 모폴로지 베이스보다는 이제 몰레큘러 마커로 이런 리액티브 엑서사이즈를 디파인을 하기를 원하는데 그 중에 보시다시피 이제 이 레스팅 엑서사이즈 디지즈 스테이트로 가게 되면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마오비가 턴온되고 퓨트리신에 의해서 가바가 생성이 되면서 가바를 스테이닝으로 이렇게 마킹을 할 수 있어서 이런 좋은 몰리큘러 마커를 저희가 찾았다고 생각하고요. 이때 이제 ROS도 만들고 이제 하이퍼트로피도 생긴다고 저희가 이 리뷰 논문에서 저희가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EN 논문에서 저희 보고를 했습니다. 또한 이제 반면에 이 하이퍼트로피가 생기는 컨디션이 이제 또 있긴 한데 예를 들어서 인미스트 인바이러먼트에 이제 쥐가 하우징이 되면은 엑서사이즈이 또 하이퍼트로피가 생깁니다. 근데 이때 생긴 엑서사이즈는 리액티브 엑서사이즈하고는 다르게 이 가바가 없습니다. 가바가 없는 대신 이런 프로비데넷, 뭐 CNTF 이런 그로스 팩터들이 증가하게 되고 오히려 가바를 억제하고 가바와 이런 reciprocal correlation을 가집니다. 그래서 액티브 엑서사이즈는 가바가 없고 프로비데넷가 증가하고 리액티브 엑서사이즈는 가바가 있고 마오비가 증가하고 프로비데넷은 낮아지고 이런 그 reciprocal 컨디션을 저희가 찾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몰리큘러 마커를 통해서 저희가 리액티브 엑서사이즈를 디파인을 하게 됐고요. 그 후에 이제 저희가 그러면은 이 리액티브 엑서사이즈이 정말 알츠하이머 디지즈의 커즈가 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질문을 가지고서 연구를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현재 학생으로 들어왔다가 포스닥이 된 전희정 박사가 이 질문을 이제 어드레스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여기에 아밀로이드 플렉도 있고 리액티브 엑서사이즈 있다면은 이 아밀로이드 플렉이 없는 컨디션, 아밀로이드 플렉을 없앤 컨디션에서 엑서사이즈가 리액티브하게 됐을 때 이런 알츠하이머 디지즈 피처들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뭐 이런 것이 저희의 이제 베이시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reactive exercise itself can be the cause of AD pathology. 이게 저희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간단한 질문인데 이 간단한 질문을 어드레스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용한 모델이 있는데 제가 이름을 GID 마이스라고 했어요. GID 마우스. 왜냐하면 이제 이게 GFAP CRE-ERT2 마우스와 IDTR 마우스를 크로스한 겁니다. 그래서 IDTR은 이제 Inducible Diphtheria Toxin Receptor 마우스고요. 이게 이제 스탑 코단에 의해서 락스피어에서 이제 스탑돼 있는데 이게 크리가 있으면은 이게 이제 없어지고 DTR이 익스프레스 되는. 그래서 이걸 크로스하게 되면은 GID 마우스가 되는데 이 GID 마우스에서는 astrocyte에서만 디프테리아 탁신 리셉터가 익스프레션 되는 이런 마우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DT를 치게 되면은 디프테리아 탁신을 치게 되면은 astrocyte만 이제 DT에 의해서 원래는 이제 이게 그 세포를 죽이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뉴런이나 마이크로글리아 이런 올리고덴드로사이트 이런 셀들은 이 모델을 사용하게 되면 셀 애블레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셀을 없앨 수 있는데 저희가 특이하게도 에스트로사이트는 세포가 죽지 않고 오히려 리액티브해지는 것을 저희가 발견했기 때문에 이 모델을 저희가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GID 마우스에서 DT를 이제 치게 됩니다. 이게 치는데 이 두 가지 도수로 저희가 치게 돼요. 마일드한 도수로 치게 되면은 두 번을 DT를 이제 이틀 동안 치게 되면은 이 마일드하게 됩니다. 마일드하게 된다는 뜻은 뭐냐면 리액티브 한 그 7일 후에 보면은 이렇게 리액티브 에소사이트이 생겼다가 30일 후에 보면은 다시 이제 노멀 컨디션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DT의 이게 도수가 약하기 때문에 아마 다시 리커버하는 것 같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에소사이트는 죽지 않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반면에 DT를 그 16번 여기 치게 되는데 이제 왜 16번 쳤냐고 말하면 이제 뭐 그 답은 별로 없습니다. 하여튼 16번 쳤더니 30일 후에 리액티브 에소사이트이 엄청 심해졌어요. 네, 그리고 거기다가 숫자까지도 이렇게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시비어하고 프롤리퍼레이션이 유도되는 시비어한 리액티브 에소사이트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그 모델을 통해서 DT가 약한 모델, 마일드 컨디션, 그다음에 DT를 16번 친 굉장히 시비어한 컨디션, 이 두 가지 컨디션으로 제가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째 그러면 뉴로널 데스가 보이냐라고 했더니 정말 GIDS에서 severe 컨디션에서 이 피라미달 뉴런 이제 뉴런 스테이닝을 하면은 이게 사라집니다. 근데 반면에 GIDM은 마일드 컨디션은 뉴런이 안 사라져요. 계속 인텍트하고요. 또 매트도 이렇게 망가지고 그래서 이 뉴로널 디제너레이션이 GIDS에서만 생기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이 데이터가 나왔을 때 전희정 박사가 굉장히 낙심을 하고 에스트로사이트이 죽어야 되는데 오히려 뉴런이 죽었다라고 하고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이제 막 고민을 하다가 한 2주 동안 이거를 깔고 앉고 있다가 그럼 우리가 이거를 리액티브 에스트로사이트이 뉴런을 죽이는 모델로 만들자. 그래서 반전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거의 이제 막장 드라마처럼 망했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여기서 반전을 하는 이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럼 아까도 얘기했듯이 마오비는 가바를 만들기도 하고 H2를 만들기도 하는데 그럼 이게 가바 때문인지 뉴런이 왜 죽는지 가바 때문에 죽는지 아니면 H2 때문에 죽는지 이게 궁금하잖아요. 저희가 여기에 이제 사용한 이 H2 스캐벤저가 있습니다. AD2004라고 GNT 파마에서 만든 거고 이게 곽병주 교수님이 아주대학에 있을 때 개발하신 이제 드러그고요. 이게 원래는 이제 PGE2 이니비터라고 잘 알려져 있지만 저희가 보니까 이 H2를 상당히 포텐트하게 H2를 스캐벤징하는 것을 디컴포즈를 하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 반면에 셀레줄린은 전혀 이 H2 스캐벤징 액티비티가 전혀 없었고요. 그래서 셀레줄린과 AD2004, KDS 2004를 이렇게 병행으로 함으로써 이게 가바이냐 아니면 H2냐 이거를 이제 제가 디터민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AD2004를 트리트하게 되면 아니면 셀레줄린을 트리트하게 되면은 이런 리액티브 에스트로사이트이 이렇게 노멀 컨디션으로 이렇게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하이퍼트로피가 생기는 이유가 아무래도 이 H2 때문이다라고 제가 밝힐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런 H2를 컬처 셀에다가 이렇게 넣게 되면은 GFAP
레벨이 이렇게 증가하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H22가 하는 일은 아무래도 이런 morphological change, H22가 하는 일은 하이퍼트로피를 유도하는 것 같다라고 이제 제가 할 수 있었고요. 또 H22가 그러면은 이런 GID 마우스 브레인에서 정말 증가했는지를 보기 위해서 저희가 마이크로 다이알리시스를 해서 CSF를 끌어내서 이제 그 H22 에세이를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GID 마우스에서 이렇게 엘리베이션이 되어 있는 것, 2배 정도 증가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AD2004 트리스란 마우스에서는 이게 significant하게 줄어드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이 말은 이제 H22가 이 브레인에 굉장히 많이 지금 어큐뮬레이션 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었고, 이 CSF에 지금 항상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산화수소 아시다시피 이제 이거 뭐 상처가 나면은 여기다 바르면서 이렇게 버블이 나면서 이 티슈를 이게 데미지 시키면서 박테리아를 죽이는 이런 아주 탁식한 건데, 이게 이제 브레인에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이 심각한 다양한 악시데이션이 일어날지 어느 정도 상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H22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뭐 너무나 많은 일을 하겠지만 H22를 이제 트리트하게 되면은 우선 아이노스가 턴온이 됩니다. 이 컬처에서 보시다시피 H22를 200 마이크로몰러를 트리트하면은 4시간 안에 24시간 안에 아이노스가 이렇게 턴온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H22 에세이를 해보면은 이렇게 컬처에서 증가해 있는 것을 이건 NO H22 레벨을 H22를 치고 NO 레벨을 측정한 건데 NO 가스가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 이렇게 증가하는 것을 제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GID-S와 GID-M, GID 마일드와 시비어를 보면은 시비어에서만은 이 아이노스가 이렇게 유전자가 턴온되는 것을 제가 확인했고, 마일드 컨디션에서는 이 아이노스가 턴온이 안 됩니다. 그리고 NRF2는 이제 그 악시데이티브 스트레스가 있을 때 이제 턴온되는 건데, 이것도 같이 턴온되는데 GID-S에서 이렇게 턴온되는 것을 제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테이닝으로도 이제 아이노스가 이렇게 턴온되는 것을 제가 GID-S에서 턴온되는 것을 확인했고, AG2004에 의해서 이게 억제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주위에는 이제 마이크로글리아가 분명히 또 같이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이크로글리아 스테이닝을 제가 IBA1 스테이닝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마이크로글리아가 리액티브해진 것을 볼 수 있었고, 그때 이제 FOX2라는 그 엔자임 P67, 이게 이제 슈퍼옥사이드를 만드는 엔자임인데요. 이 엔자임이 턴온되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이트로실레이션도 업레귤레이트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했고, 그러니까 이제 아이노스도 턴온되고, 마이크로글리아에서는 그 FOX2가 NOX2가 이제 NOX2 컴플렉스 중에 하나인 FOX 프로틴 P67이 턴온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이트로실레이션이 또 증가하고요. 그리고 뉴런에서는 이제 파스포타우 스테이닝을 통해서 하이퍼파스포레이션이 이제 증가하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고, AD2004에서 줄어드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AD2004를 트리트하게 되면은 이 뉴엔이 이제 없어졌던 것들이 이렇게 프로텍션이 되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고요. 맵2도 다시 노멀 컨디션으로 돌아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모리 임페어먼트가 있겠는데요. 저희가 이제 패시브 어보이던스 실험을 통해서 샥을 준 다음에 리트리브를 했을 때 이 메모리가 이렇게 잘 되는 것을 확인한 후에, 그 다음에 DT를 추출을 해서 이 GID-S에서 이렇게 그 메모리가 리테인이 안 되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그러니까 메모리가 이제 없어진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샥을 주면은 다시 이제 메모리가 생겨야 되는데, 역시 GID-S에서는 새로운 메모리도 포메이션이 안 되고요. 그 반면에 AD2004를 트리트한 G에서는 이 리텐션도 잘 됐고요. 메모리가 다시 리폼 하는데도 도움이 됐고, 그래서 이 메모리가 상당히 살아있는 것을, 시그니피컨트하게 살아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임페어먼트에 이 H22가 굉장히 심각한 작용을 하고, 이거를 스캐벤징 했을 때
메모리가 다시 돌아오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또한 이 브레인 애트로피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AD의 피처인데요. 저희가 또 GIDS의 브레인을 보니까 보시다시피 브레인이 쪼그라든 것을 제가 확인했어요. 이게 제가 이제 디스턴스를 이제 구해가지고 이 브레인 사이즈를 재봤더니 상당히 시그니피컨트하게 한 15% 정도 브레인 사이즈가 줄었고요. 그 다음에 AD2004를 트리트하게 되면은 브레인이 슈링크 되는 것을 억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쥐들이 한 30일 정도 되면은 쥐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해요. 한 15일부터 죽어나가기 시작하는데 GIDS에서 한 반 정도 쥐가 죽어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AD 마우스가 사실 AD 모델 마우스들이 이런 그 죽어가는 것이 보기가 굉장히 힘든데 저희가 한 30일 안에 AD와 비슷하게 AD 환자들과 비슷하게 이게 죽어가는 것을 제가 확인했고 이게 AD2004에 의해서 프로텍션이 되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당히 좋은 AD 모델 같이 이렇게 보였어요. 그리고 이제 휴먼 브라인에서도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보기 위해서 우선 에스로사이트의 리액티비티를 봤더니 잘 알려졌듯이 이 에스로사이트의 그 AD 페이션트 브레인에서 에스로사이트이 상당히 리액티브해져 있고요. 이 숄 어널리시스를 통해서 이 브랜칭이나 레디얼 디스턴스가 상당히 많아져 있다는 그 리액티브해져 있다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현존하는 모델 마우스가 이제 별로 그 휴먼 like 피노타입을 안 보인다고 잘 알려져 있는데 특히 이제 APPPS1은 굉장히 파퓰러한 마우스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뉴로널 데스가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10개월 정도 되는 마우스에서 이 히포캠퍼스 CA1을 보면은 뉴런이 거의 안 죽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DT를 그 디프테리아 탁신 리셉터를 해서 에스로사이트를 리액티브하게 만들면은 이 뉴로널 데스가 보이지 않을까 해서 이 APPPS1 마우스에다가 디프테리아 탁신 리셉터를 익스프레스 한 다음에 에스로사이트 스페시픽하게 한 다음에 이제 DT를 처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DT를 처리한 쥐에서 특이적으로 뉴로 디제너레이션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APPPS1은 뉴로 디제너레이션이 그렇게 잘 안 보입니다. 굉장히 뭐 거의 죽을 때 가야지만 이제 이런 뉴로널 데스가 보이는데 저희가 한 10개월 된 APPPS1에서 이 DT 리셉터를 사용해서 이제 리액티브하게 만들음으로써 훨씬 더 휴먼에 가까운 AD 모델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비헤비어도 이런 그 DT 리셉터를 익스프레스 했을 때 죄송합니다. 했을 때 이렇게 비헤비어럴 임페어먼트가 생기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서 사용한 노블 플레이스 레코그니션은 10개월에 이게 CA1 스페시픽 한 그 비헤비어인데요. 10개월에는 이 임페어먼트가 안 생기는데 저희가 DT를 사용한 쥐에서는 이 임페어먼트가 생기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현존하는 별로 안 좋은 APPPS1 모델 마우스를 훨씬 더 좋은 그 휴먼 like 심텀이 보이는 이런 마우스로 저희가 컨버전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DT 말고 이제 그냥 플레인 바이러스 인펙션을 했을 때 에스로사이트이 리액티브해지는데 제가 아데노 GFAP GFP 바이러스를 사용해 가지고 그냥 플레인 바이러스를 한번 집어넣어 봤어요. 그랬더니 역시 이때도 굉장히 시비어한 그 하이퍼파스폴레이션이 생기고 뉴로널 데스가 이렇게 보이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 에스로사이트 리액티브하는 컨디션, 뭐 바이럴 인펙션 이런 것도 이런 치매를 그 엑셀러레이션 하는데 훨씬 더 도움을 주고 있다라고 저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거를 이제 인비트로 모델에서 이 그 휴먼 셀 가지고서 AD 모델을 이제 조한상 교수라고 이제 UNC 샬롯에 있다가 최근에 이제 성균관 대학으로 이제 오신 조한상 교수가 이제 개발한
이 3D 뉴로사이트 AD 칩을 이제 사용해서 뉴런과 그 에소사이트를 코컬처를 하고 나서 여기에 H2가 증가하는 것, 그 다음에 AD2004로 줄어드는 것을 이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마이크로글리아가 없는 상태고요. 에스트로사이트와 뉴런만 있을 때 이런 뉴런이 죽어가는 것을 바이어빌리티, 뉴런al 바이어빌리티가 이렇게 줄어드는 것, 그 다음에 AAD2004가 프로텍션하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마이크로글리아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보기 위해서 이거는 이제 퍼블리시가 안 된 내용인데요. 마이크로글리아가 더해졌을 때는 이 뉴런al 데스가 상당히 더 심각해지고요. 하지만 H2 스캐벤징을 했을 때는 이 마이크로글리아의 액션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보시다시피 마이크로글리아가 이제 이 바깥에서 이 안으로 들어가야 돼서 이제 가서 뉴런을 죽여야 되는데 이 리크루트먼트가 이게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H2가 하는 일이 아마 마이크로글리아를 인바이트하고 리크루트하는 데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연구를 통해서 충분히 리액티브 에소사이트만으로도 충분히 뉴런을 죽일 수 있다. 그 마이크로글리아 없이도. 물론 마이크로글리아가 있음으로써 훨씬 더 이 그 뉴런al 데스가 포텐시에이션 되고 익사즈베이트 되고 그러는 것은 확실한데 없어도 이제 이게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라고 제가 결론을 낼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런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을 때 GNT 파마에서는 이 약을 가지고서 이 휴먼 스타디는 굉장히 오래 걸리니까 우선 이제 이 반려견 덕들한테 이제 추리를 했어요. 이 나이가 오래된 굉장히 나이가 많은 개들한테 이제 그 코그니티브 임페어먼트가 있는 개들한테 이제 추리를 했고요. 보시다시피 6마리에서 이 4주, 8주 이렇게 추리를 하게 되면은 이 코그니티브 스코어들이 상당히 임프루브 되는 것을 제가 상당히 임프루브 되는 것을 그쪽에서 확인을 했고 지금은 이 스터디가 끝나서 최근에 이제 뉴스에 나오기를 이 개들한테 이 치매에 걸린 개들한테 이 AD2004를 치료약으로 쓸 수 있다는 허락이 났다고 저희가 그 뉴스를 통해서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AD2004가 이제 언젠가는 이제 휴먼 페이션트들한테 사용이 될 것인데 우선은 하여튼 개들한테 좋은 효과가 보인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서머라이즈를 하게 되면은 이 GID 마우스를 사용해서 이 에스트로사이트의 리액티비티가 이게 이제 스패닝을 하고 있는데 마일드에서 이제 시비어로 가고 있는데 이때 이제 시비어에서만 이 H2가 그 AD의 다양한 피처를 미믹할 수 있습니다. 타우퍼시, 뉴로디제너레이션, permanent cognitive impairment, brain atrophy, and progressive death를 유도할 수 있다라고 제가 결론을 낼 수 있었고 이 알츠하이머 디지즈의 그 아밀로이드 플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치매에 그 특히 이제 뉴로 디제너레이션의 이 메커니즘을 제가 밝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마오비가 증가하고 액티비티가 증가하고 H2와 이 아이노스와 턴온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몰리큘러 마커들을 제가 발굴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서머라이즈 하게 되면 저희가 이 마오비의 액션이 알츠하이머 디지즈에서 이제 새롭게 디파인을 하게 되고요. 이 도파민 클리어런스가 아닌 가바 프로덕션, 그다음 H2 프로듀싱 엔자임으로 제가 리디파인을 하게 되고요. 마오비가 굉장히 좋은 드럭 타겟으로, 그다음에 몰리큘러 다이어그노스틱 마커로도 굉장히 좋은 마커로 존재한다라고 보고를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 리버시블 마오비 이니비터들이 여러 가지 사이드 이펙트가 있는데 이것을 제가 KDS 2010이라는 리버시블 이니비터를 만듦으로써 굉장히 포텐트하게 이 여러 가지 이슈들을 해결할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에스트로시틱 하이퍼트로피, 그다음에 이제 뉴런al 데스가 마오비 디펜던 H2에 의해서 이렇게 유도가 되고 여기에는 이제 마이크로글리아가 꼭 필요 없다. 물론 마이크로글리아가 도움이 되지만 마이크로글리아 없이도 sufficient하다라고 저희가 보고를 했고요. AD2004가 그래서 이제 H2 스캐벤저로서 굉장히 promising drug candidate로 저희가 이제 프로포즈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 기전이 상당히 common molecular mechanism으로서 이 치매뿐만 아니라
파킨슨 디지즈, 뭐 헌팅턴 디지즈, ALS 이런 다양한 그 뉴로 디제너티브 디지즈에 관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탁식 말리큘, 뭐 A베타나 이런 디프테리아 탁신들이 에소사이트에 인터널라이즈 돼가지고 이게 오토페지 시스템을 통해서 라이조솜을 통해서 이제 이런 폴리아민들이 이제 그 디그레데이션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이런 폴리아민이 만들어지는 순간 이런 퓨티리신 디그레데이션 패스웨이가 선언되고 H2가 만들어지고 가바가 만들어지고 가바는 뉴로널 이니비션을 하고 H2는 아이노스와 뭐 슈퍼옥사이드 만드는 NOx2를 턴온시키고 이렇게 해서 이제 NO와 슈퍼옥사이드가 만나서 포락시나이트라이트 아주 탁식한 이런 그 몰리큘들이 만들어져서 주위에 있는 뉴런을 slowly 죽이고 있다라고 이제 제가 보고를 하고 이게 common molecular mechanism으로 존재할 수 있다라고 저희가 이제 establish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디스커션을 좀 해야겠지만 왜 그 아밀로이드 가설 기반인 치료제들이 개발에 실패했나라고 이제 질문을 이제 다시 하게 되면은 저희가 보니까 이제 A베타 없이도 치매가 유도될 수 있고 저희가 볼 때는 이 레이 스테이지의 페이션트들에서는 워낙 리액티브 에소사이트이 시비하기 때문에 플렉을 없애더라도 이런 리액티브 에소사이트, 시비어 리액티브 에소사이트를 없애지 않으면은 치매가 계속 유지되고 진행될 수 있다라고 저희가 설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레이 스테이지는 그 아밀로이드 플렉을 없애봐야 별 효과가 별로 없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제가 제시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아시다시피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 저도 그럴 것 같은데 이 A베타가 많은 사람들이 꽤 많아요. 이 보시면은 이게 이제 노멀 헬시 컨트롤인데 그 알츠하이머 컨트롤 아니면 알츠하이머 디지즈 페이션트 아니면 마일드 코그니티브 임페어먼트가 있는 사람들 보시면은 이 아밀로이드 플렉이 굉장히 많이 이제 PIB 이런 펫 이미징을 통해서 보면은 많이 있는데 노멀에도 꽤 많거든요. 이 다리 라인이 아주 낮은 그 트레시홀드인데 노멀에도 이렇게 많이 있거든요. 이분들은 왜 그러면 치매가 진행이 안 되냐? 라고 했을 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A베타가 많이 있더라도 이런 severe reactive exercise이 유도가 되지 않으면 치매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저희가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치매가 되려면은 이 severe reactive exercise과 A베타가 같이 이렇게 콤바인이 돼야지 이 severe 그 치매로 갈 수 있다, cognitive impairment로 갈 수 있다라고 저희가 제시를 할 수 있었고요. 그러니 어떤 환경에서 이 치매로 진행되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저희 생각에는 이제 여러 가지 뭐 exercise이 reactive해지는 굉장히 severe reactive exercise 가는 컨디션들이 많이 있겠지만 특히 이제 이런 viral infection 아니면 TBI, traumatic brain injury 이런 인조리가 생기면은 reactive exercise이 굉장히 severe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아마 A베타가 많이 있는 사람에서 이게 두 가지가 컴바인 되면서 트리거가 돼가지고 치매로 가지 않을까 저희가 가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치매 가설을 재정립을 한다면은 이 아밀로이드 플락만으로는 치매가 갈 수 없고 이 중증 반응성 변세포 severe reactive exercise과 같이 컴바인 되면서 이 여기서 나오는 H2 때문에 여러 가지 타우 병증, 뇌 위축, 신경세포 사멸, 인지기능 저하 이런 것들이 유도가 될 것이다. 그래서 커즈는 아밀로이드 플락 하나만이 아니라 이 reactive exercise과 같이 커즈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이 치매 가설을 재정립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이 저희가 네이처 뉴로사이언스 최근에 나왔고요. 사실 데이터가 엄청 많습니다. 저희가 세보니까 20개 이상의 extended 데이터와 supplemental figure까지 해서 main figure 6 figure까지 해서 하면 한 20개 이상의 figure가 있더라고요. full figure. 그래서 좀 아까운 면도 있었지만 하여튼 굉장히 오래 연구를 해가지고 이렇게 논문을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내에서 개발한 치매 치료제를 지금 계속 개발을 하고 있고요. GNT 파마에서는 AD2004를
임상 제가 듣기로는 한 3상에 갔는지 아니 가고 있는지 들었고요. 이 뉴로바이오진이라는 회사에서 KDS 2010을 지금 기술 이전해서 이거를 이제 치매에 적용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제 AD2004 말고 더 좋은 H2O2 스캐벤저를 개발해서 이제 이것도 이제 기술 이전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스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Reactive Exercise를 제가 redefine하게 됐고, Active Exercise는 Providnf, GABA 없고, Mild Reactive Exercise는 GABA 있고, Proliferation이 안 되고, 아이너스가 턴온이 안 됐고, Severe Reactive Exercise는 GABA 있고, H2O2를 많이 만들고, Proliferation이 되고, 아이너스 턴온 되고, 예, 이렇게 세 분류로 제가 디파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KDS 2010의 역할은 이 Reactive Exercise를 이 Active Exercise로 컨버전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오늘 보여주진 않았지만 이 마오비를 억제하면서 이 프로비데네프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Reactive Exercise에 KDS 2010을 사용하게 되면 이 Reactive Exercise를 Active Exercise로 트랜스폼을 하면서 훨씬 더 환경을 좋게 하고 뉴로널 서바이벌을 더 좋게 한다라는 그 메커니즘을 저희가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 스터디는 전희정 박사가 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이끌어온 연구 결과고요. 키스트의 박기덕 박사, 그다음에 조한상 교수 지금 성균관 대학에 있고요. 그다음에 GNT 파마의 곽병주 교수님, 곽병주 대표님, 그다음에 키스트의 또 류훈 교수님께서 많은 컨트리뷰션 해주셔서 이렇게 좋은 연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예,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단장님. 알츠하이머에 있어서 A베타, 그다음에 타우, 단백질 중심에서 이제 아스트로사이트나 마이크로글리아 주변 환경에서의 다른 셀들의 역할들이 점점 많이 밝혀지고 있는데 그때 H2O의 역할을 한 번 더 중요성을 밝혀주신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이렇게 손 들고 해주시고요. 채팅창에 남겨주시면은 제가 또 이렇게 정리해서 또 질문을 대신 해드리겠습니다. 질문 김광수 교수님 먼저 하세요. 저 교수님 먼저 하세요. 네. 예, 괜찮습니다. 먼저 하세요. 네. Lady first. Thank you. 정말 강의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굉장한 일들 하셨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네, 조성입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러니까 제일 원인이 뭘까요? 그러니까 뭐 어떤 시그널이 에스트로사이트를 갖다가 액티베이트 시키는가 하는 게 그게 좀 궁금한데요. 네, 에스트로사이트를 리액티브하게 만드는 트리거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포린 머티리얼들이 들어올 때, 탁식 말레큘들이 이렇게 들어올 때, 그때 에스트로사이트이 반응을 아주 빨리 하고요. 특히 이제 뭐 바이러스 인펙션이나 이런 박테리아 인펙션 이런 것들이 트리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상당히 스트레스도 빠지면은 이런 코티코스테론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있을 때 또 에스트로사이트이 리액티브해진다고 알려져 있고요. 또 이런 TBI, 트라우마틱 브레인 인저리가 있을 때도 에스트로사이트이 리액티브해진다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런 디지즈로 가는지는 이제 잘 몰랐는데, 네. 질문 또 하시죠. 네, 퀘스천은 그러니까 AD 스페시픽한 시그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 해서요. 그러니까 지금 AD는 물론 아밀로이드 플래그일 것 같습니다. 아밀로이드 플래그이 그냥 아밀로이드 플래그만 쳐도 컬처에다가 쳐도 이제 마오비가 액티베이트 되고 가바 프로덕션이 되고 H2O2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아밀로이드 플래그의 축적일 것 같고, 물론 이제 축적은 왜 되냐고 물어보시면은 아직 그거에 대한 답은 없습니다. 왜 아밀로이드 플래그이 이렇게 생기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아무래도 이 클리어런스, 아밀로이드 베타가 이제 필요하니까 만들었을 거고, 만들어진 아밀로이드가 클리어런스가 돼야 되는데 클리어링이 잘 안 되면은
이게 축적이 되고 아마 플렉이 생길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마이크로글리아나 에스트로사이트이 이거를 클리어링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의 일을 못하는 상태가 되면, 그러니까 인바이러먼트가 안 좋은 상태가 되면은 얘네들이 그 일을 못하고 축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잠깐만요, 단장님 저기 스크린 쉐어 잠깐 멈춰주시면 참석하신 분들이 좀 잘 보일 것 같아요. 어느 분께서 질문하시는지 아마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예, 오래간만입니다. 이창진 교수님. 네, 교수님 너무 반갑습니다. 이거 너무 축하드리고요. 아주 훌륭한 일 하셔서 정말 너무 좋습니다. 사실은 훌륭한 일 많이 하셔서 제가 굉장히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조성희 교수님 질문이 제 질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이제 연관된 질문을 한 가지 하자면, 저도 그게 그러면은 그 에스트로사이트가 왜 액티베이트 될까 그게 이제 궁금했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강의를 들어보면 이 액티베이트된 에스트로사이트가 알츠하이머뿐만 아니라 다른 그 브레인 디스오더에도 상당히 많이 작용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 어떤 그 질병의 스페시피시티는 어떻게 결정될까? 그러면 어떤 외부 요인이 있을 때 에스트로사이트가 액티베이트 될 텐데, 왜 알츠하이머 디지즈 같은 경우는 특별히 그 콜리너직 뉴런이나 그 포브레인 쪽, 히포캠퍼스 쪽에만 액티베이트 되고, 그런 파킨슨스 디지즈에는 mid브레인에만 그 에스트로사이트가 있대. 그런 어떤 그 리저널 스페시피시티나 아니면 디지즈 스페시피시티는 어떻게 결정이 될까? 그 정말 에스트로사이트가 AD에서 역할을 하는 것만큼 다른 그 뉴로 디저너레이션 디스오더에도 거의 유사하게 작용을 할지, 아니면 좀 더 AD 스페시피티, 그런 스페시피시티가 좀 궁금했습니다. 네네. 저도 궁금합니다, 사실. 그 말은 이제 앤서가 아직 없다는 말인 것 같고요. 뭐 뉴런이 굉장히 다이버스한 것처럼 에스트로사이트도 굉장히 다이버스한 것 같습니다. 아직 잘 모르는 게 문제인데, 저희가 이제 그 퓨처 그 토픽으로 이제 에스트로사이틱 다이버시티를 연구하고 싶은데, 아마 리전 스페시픽하게 예를 들어서 뭐 서브스텐셜 나이아그라에는 도파민너직 뉴런이 있듯이 아마 서브스텐셜 나이아그라에 있는 에스트로사이트도 뭔가 그 히포캠펄 에스트로사이트와 좀 다를 것 같고요. 뭐가 다른지는 잘 모릅니다, 아직. 근데 하여튼 거기서도 이런 카먼 몰리큘러 메커니즘이 턴온 되는데, 아무래도 그 리전 스페시픽하게 그 영향을 주는 뉴런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효과가 다르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킨슨 디지즈 컨디션에서는 알파 시니클린이란 이런 탁식 그 올리고메릭 폼의 그 알파 시니클린이 많이 어큐뮬레이션 되게 되면은 이것 때문에 이제 주위 환경이 안 좋아진 상태가 되고, 이걸 없애기 위해서 리액티브 에스트로사이트들이 이제 많이 테이크업을 하지만, 그게 오히려 더 안 좋은 바이 프로덕트들이 많이 만들어지면서 그쪽 그 서브스탠더 나그에 있는 세포들을 안 좋게 만들고 이제 데스까지 몰아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리전의 차이를 보면은 이제 그 트리거하는 그 탁식 프로틴들이 다르고요. ALS에서는 아무래도 그 탁식한 SOD 프로틴들이 분비가 되면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그 올리고메릭 폼을 만들면서 탁식하게 되고, 뭐 또 그 매드카우 디지즈가 이름이 그 프로틴 이름 잠깐 생각이 안 나는데, 그 프로틴도 P로 시작하는 제가 메모리가 지금 안 좋아집니다. 프리온, 프리온 디지즈에서도 아마 이런 탁식 그 프로틴들이 어큐뮬레이션 되게 되면은 아마 주위에 있는 마이크로글리아 에스트로사이트이 굉장히 리액티브해지고 이런 뉴로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서 뉴로널 데스까지 갈 수 있는 이런 컨디션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에스트로사이트 마이크로글리아가 그 뉴런을 서포트해야 되는데, 서포트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런 탁식 몰리큘들을 분비하게 되는 아주 악순환이 되면서 이렇게 원하지 않는
뉴러널 데스를 유도하지 않을까. 그 뉴런이 그냥 서포트를 안 받게 되면 그냥 스스로 죽어가기도 하겠지만 저희가 볼 때는 또 굉장히 액티브하게 리액티브 에스트로사이트나 마이크로글리아가 슈퍼악사이드를 뿜어내고 NO를 뿜어내고 그러면서 상당히 그 액티브하게 뉴런을 죽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질문하신 것은 답을 못한 것 같아서 죄송하고요. 충분히 답이 됐습니다. 네. 질문해도 될까요? 네네. 저는 텍사스 A&M에 있는 김선자라고 하는데요. 예, 반갑습니다. 아스트로사이트에 대한 패톨로지컬 컨트리뷰션에 대해서 아주 잘 들었고요. 제 질문은 최근에는 알츠하이머가 그 화이트 매터 패톨로지와 관련해서 다이아비티스 연관이나 아니면 그런 오비스터리와 관련해서 어떤 마이엘린 오브너멀리티가 알츠하이머 또 화이트 매터 디지즈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 것과 관련해서 연관이 많이 되어 있는데 그 마오비와 관련해서 어떤 그 화이트 매터가 사실 아스트로사이트도 뉴런뿐만 아니라 올리고덴드로사이트에도 아주 톡식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떤 연관 관계를 보셨는지 궁금하고요. 네네. 그거 듣고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예, 사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이제 스파이널 코드 인저리 스터디를 제가 했는데 못 보여드리는데 그리고 또 그 화이트 매터 스트로크 모델에서도 제가 봤고요.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다이아스키시스라는 현상을 제가 연구를 했는데 저희가 보니까 이 화이트 매터에도 올리고덴드로사이트뿐만 아니라 그 올리고덴드로사이트 근처에 에스트로사이트이 많이 있고요. 물론 마이크로글리아도 있고. 그런데 이제 이 올리고덴드로사이트이 계속 그 마이엘린을 유지하고 그러려면은 이제 이런 그 프로비데네프나 BDNF 같은 트로픽 팩터들이 계속 분비가 되고 특히 인저리 컨디션에서는 다시 재생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BDNF 같은 것들이 마구 이렇게 생성이 되고 분비가 돼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억제되어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억제가 이 H2O2가 아닌 가바 때문에 억제가 되는 것을 제가 확인했어요. 그래서 이 가바를 막으니까 이 BDNF 생성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그리고 마일리네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을 회복되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인저리 컨디션에서 이런 ROS나 그다음에 이런 가바 억제성인 가바들이 이런 많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이 리제너레이션에 필요한 여러 가지 현상들이 억제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리얼 스카가 이 엑스한 리제너레이션을 막는 이유가 이런 억제적인 H2O2나 가바를 분비하고 있기 때문에 되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논문이 아직 퍼블리시가 안 됐는데 이게 첫 번째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리고덴드로사이트이 뭔가 계속 마이린을 유지하고 그러려면은 이런 트로픽 팩터들이 필요한데 이것들을 에스트로사이트이 프로바이드를 합니다. 근데 이 트로픽 팩터가 줄어들면서 억제되면서 잘 리제너레이션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설명 아주 잘 들었고요. 두 번째 질문은 아까 TB 디프테리아 톡신만으로도 엄청나게 로버스트한 뉴로널 셀데스 리액티브 아스트로사이트가 생겼고 그걸로 이제 히포캠퍼스 리전의 피라미달 뉴럴 데스를 확인하셨는데요. 그 몰리큘러 패스웨이와 관련해서 아스트로사이트의 시퀀싱 같은 거 혹시 이렇게 타겟 패스웨이, 메이저 패스웨이나 아니면 어떤 몰리큘러 패스웨이에 대한 이렇게 아이디어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예, 저희가 그 퓨트레슨 데그라데이션 패스웨이 지금 4개의 엔자임이 필요하고요. 그 업스트림으로 이제 지금 현재 논문 준비하고 있는 유리아 사이클이 존재하고요. 그 업스트림으로는 그 라이조솜에서 오는 패스웨이, 그다음에 그 업스트림은 오타프지, 그다음에 그 업스트림은 그 인터널리제이션, 리셉터 미디에이티드 인터널리제이션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패스웨이를 밝히고 있고요. 이것을 RNA-seq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아직 그 몰리큘러 프로파일링을 하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그런 그 스텝 바이 스텝 그 엔자임 그 펑션을 없애기도 하고 오버 익스프레스도 하기도 하면서
할 때 굉장히 컨시스턴하게 결과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 pathway axis가 굉장히 이 뉴로 디제너레이션의 중요한 액시스로 작용할 것이라고 이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제가 이제 사이언티픽 퀘스천 살짝 벗어나서 제가 조금 있다가 또 미팅 때문에 나가봐야 돼가지고요. 일단은 제가 먼저 나가게 되면 이재규 교수님께서 이제 모더레이트 맡아주시겠고요. 제가 나가기 전에 이제 여쭤보고 들어보고 싶은 게 여기 이제 학생분들도 계시고 이제 포닥분들도 계시니까 뉴로 중심에서 저희가 보통 이제 뉴로센트릭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뉴로 중심에 있다가 그때 어떻게 그 글리아 연구로 이렇게 발을 들이시게 됐는지, 어떤 계기가 있었고 어떤 힘든 점이 있으셨는지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좋으신 질문이고, 제가 사실 그 콜롬비아서부터 이제 뉴런만 연구를 해오다가 에모리 대학에 가서 NMDA 리셉터, 이것도 뉴로널 리셉터죠. NMDA 리셉터의 기능을 밝히려고 이제 에모리 대학에 가서 이제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 GPCR 중에 하나인 PAR1 리셉터, Protease Activity Receptor 1이라는 트람빈 리셉터인데요. 이 리셉터를 자극을 하면은 NMDA 리셉터 커런트가 엄청 커지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정말 NMDA 리셉터를 포텐시에이션하는 것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파인딩이라고 해서 이제 열심히 메커니즘을 뉴런에서 밝히려고 노력을 했으나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요. 첫 번째 파워 리셉터가 뉴런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 미궁에 빠졌고, 그러면 이 파워원이 어딨나 했더니 옆에 있는 에스트로사이트에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파워원이 거기서 뭘 할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파워원 리셉터가 액티베이션 되면은 글루타메이트이 분비가 되고, 최근에 저희가 이제 디시린도 분비를 한다고 이제 밝히고 있는데, 그 글루타메이트과 디시린이 이제 NMD 리셉터 코애거니스트로 작용하는 아주 크리티컬한 이 애거니스트들인데, 이 두 가지를 다 에스트로사이트이 분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NMD 리셉터가 포텐시에이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세렌디피티였는데, 뉴런을 연구를 하려고 이제 에모리 갔다가 할 수 없이 이제 에스트로사이트를 연구하게 된 상황입니다. 근데 하고 나서 보니까 완전히 블루오션이었어요. 그 에스트로사이트에 뭐 글루타메틴이 나온다, 뭐 가바가 나온다, 이런 것은 정말 새로운 그 개념들이었고, 굉장히 후회 안 되는 신의 한 수였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뉴로센트릭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래서 그분들을 컨빈스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뭐 한 뉴로센트릭한 스터디를 하면은 뭐 한 피규어 한 6개만 해도 되는데, 저희가 20개를 해야 되는 거죠. 20개의 피규어를 해서 그냥 완전 데이터로 팩을 해야지 이제 이런 뉴런만 생각한 뉴로 디제너레이션 연구하시는 분들을 이제 설득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좀 힘든 점이긴 하지만 상당히 재밌습니다. 그래도 특히 이제 디지즈 관련돼서 이런 커즈가 밝혀지면서 이런 치료제로 곧장 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혹시 다른 분 질문 있으세요? 교수님, 제가 질문 하나 있을까요? 제가 질문하고 그리고 한 박사님이 가셔야 되니까 제가 마더레이터를 제가 테이크오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글리오센트릭 말씀하시고 뉴론센트릭 말씀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뮨센트릭이거든요. 또 세 번째 네, 네. 그래서 이뮨센트릭으로 제가 질문을 만약에 드리자면, 그 리액티브 에스트로사이트, 저도 처음 본 그런 모델을 발표를 해주셨는데, 저도 딥디오탁슨을 진짜 오버익스프레스 하면 당연히 에스트로사이트 죽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리액티브 에스트로사이트 되는 게 너무 재밌습니다. 네네. 그게 이제 severe reactive astrocytos가 생기면서 제가 궁금한 건, 이제 그 에스트로사이트 그 펑션 중에 하나가 blood-brain barrier인데, 이게 reactive astrocyte가 되면서 blood-brain barrier는 무슨 임팩트가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그러면 그 루코사이트가 브레인 안에 들어오는지, 그것을 좀 궁금하네요.
예. 아주 중요한 질문이시고 중요한 필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이뮤놀로지를 너무 이제 잘 모르는데 이 뉴로 인플레이션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뮤놀로지를 접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 gut brain 그 액시스는 정말 중요한 그 저희가 에브리데이 라이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영향을 저희한테 주는 것 같습니다. 저도 요즘에 그 다이어트를 되게 중요시하고 그런 스터디가 나올 때마다 그러고 있는데 저희가 그 류마토이드 아트라이티스 모델에서 이게 이제 퍼리퍼럴 인플레메이션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오토이뮨 디지즈인데 이 디지즈에서 이 코그니티브 임페어먼트가 생겨요. 근데 이제 그 이유를 몰라요. 퍼리퍼럴 인플레메이션이 왜 브레인에 가서 이 그 인플레메이션을 유도하는지. 그래서 저희가 연구를 해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사이토카인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퍼리퍼럴 인플레메이션 자체적에서 만들어지면서 서큘레이트 하다가 브레인에 가가지고 BB를 통과하고 아니면 림페틱 시스템으로 통과를 하든지 해서 이제 브레인에 가서 그 엑서사이즈 그 액티베이트하고 예를 들어서 뭐 인터루킨들 중에 프로인플라마토리 인터루킨들이 브레인에 가서 엑서사이즈 리셉터들이 거기 또 있더라고요. 인터루킨 리셉터들이 있고 그래서 액티베이트 하면서 이제 이 엑서사이즈이 이제 마법이 그 증가하고 가바 프로듀스하고 이니비터리 트랜스미터인 가바를 릴리즈하고 이러한 그 패스웨이들이 저희가 발견을 하면서 정말 이 디렉트하게 이뮨 시스템과 퍼리퍼럴 이뮨 시스템과 그 다음에 그 브레인의 이제 이런 그 글리얼 셀과 디렉트하게 커뮤니케이션을 아주 액티브하게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겉은 제가 잘 모릅니다. 사실 겉에서는 뭔가가 이제 또 비슷한 몰리큘들이 만들어질 거고 이게 이제 서큘레이트 할 수도 있고 뭐 베이거스 너브를 통해서도 이렇게 직접 브레인에 이제 도달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서큘레이트 하든지 하면서 이제 그 브레인에 가서 이런 그 뉴로 인플레메이션을 유도할 수 있고 그러면서 나오는 캐스케이드 이벤트가 이제 이런 뉴로널 이니비션을 하게 되고 또 뉴로널 데스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막연하지만 그쪽으로 그 이뮤놀로지 쪽에서도 어프로치를 하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BBB가 그렇게 타이트한 것 같지 않아요. 이런 사이토카인이나 이런 겉에서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몰리큘들이 충분히 브레인에 가서 이런 브레인의 이뮨셀이라고 알려진 마이크로글리아나 이런 엑서사이즈를 충분히 액티베이트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